안녕하십니까. 오래간만에 책 속의 행복에 나오게 됐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그 모택동 인민의 배신자라고 하는 책인데요. 읽어보면 진짜 이 배신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중국 장개석 정부와 중국 공산당 객관적으로 비교하려고 하지는 않고 그냥 특정한 세력들이 만들어 놓은 그 패러다임에 의해서 장개석의 이 국민당 군대는 완전히 썩어문드러진 부패 대명사, 그리고 중국 공산당 군대는 인민을 위해서 일한 이런 식의 어떤 그 등식이 머릿속에 탁 들어박혀 가지고 얼빠진 군대, 그러면은 당나라 군대하고 장개석 군대를 얘기하는데, 사실은 이 책을 읽어보면 특정한 세력이 만드는 완전한 선전선동의 화려한 결과물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 책을 쓴 저자가 엔도 호마레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엔도 호마레라는 사람의 그 경력이 아주 굉장히 좀 특이합니다. 그리고 이분은 만주국의 수도, 지금은 이걸 이제 장춘이라고 하고 중국말로는 창춘이라고 하고, 만주국이 만들어졌을 때는 새로운 수도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새로운 신자에다가 서울경자를 붙여가지고 신경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 신경, 장춘, 창춘, 이게 다 같은 도시를 얘기하는데, 만주국의 수도였었던 신경에서 태어났어요. 1941년. 그러니까 만주사변이 1931년에 일어났고, 만주사변이라는 거는 이제 이 일본 그 관동군들이 만주 대륙을 중국으로부터 분리를 시켜가지고 만주국이라고 하는 괴뢰국을 세워가지고 일본 관동군이 통치한 거를 만주국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 만주국은 이 조선하고는 이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조선을 아주 일본으로 편입을 시켜버려가지고 식민지가 됐다면은, 이 만주국을 만들 때만 해도 전 세계 여러 나라들이 그렇게 함부로 다른 나라들을 식민지로 삼는 거, 이런 것들을 용납을 안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만주국을 세워놓고 차라리 그 조선처럼 그냥 합병을 해버렸으면 별 문제가 없는데, 다른 나라들이 계속 압력을 넣으니까 독립국가를 선포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전 세계 15나라가 만주국을 승인을 해요. 그래서 이제 관동군이 이거를 이제 통치를 하는 괴뢰국가가 바로 만주국인데, 그 괴뢰국가의 수도에서 태어났는데 어떻게 그랬느냐? 그 당시에 일본이 만주를 통치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많이 보냈습니다. 특히 이 엔도 호마레의 그 부친은 중국의 이 마약 중독자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 마약 중독 환자를 치료하는 약을 발명한 의사인데, 이 신약 개발자죠. 그래가지고 이제 중국 사람들을 이 마약의 고통으로부터 해방시켜 주겠다라고 하는 어떤 숭고한 사명을 가지고 실제로 자기가 개발한 약을 가지고 만주를 가서 살면서 이 엔도 호마레라는 사람을 낳고, 그리고 이제 만주국에 살면서 어린 시절에 이 만주에서 벌어진 이 국공내전의 실상을 적나라하게 체험을 한 겁니다. 국공내전이 왜 만주에서 벌어졌을까요? 바로 일본이 만주국에다가 어마어마한 중공업시설을 건설해 놨는데, 이 중공업시설이라는 것은 전부 전쟁을 하는데 필요한 무기, 탄약, 이런 걸 만드는 이런 공장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신경 일대에 만들어 놓은 일본이 만든 중공업시설을 어느 쪽이 차지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국공내전에서 압도적으로 우위에 설 수가 있었기 때문에 장개석 군대도 만주에다가 대규모 병력을 파병을 했고, 이 중국 공산당 군대도 만주에다 대규모 병력을 파병을 해가지고 중공업 시설이 밀집되어 있는 장춘을 중심으로 아주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국공내전에서 만주의 이 중공업 시설을 누가 차지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국공내전의 승패가 갈렸는데, 바로 그 승패를 가르는 장춘 전투에서 중국 공산당 군대가 승리를 했기 때문에 일본이 만들어 놓은 중공업 시설을 전부 중국 공산당이 장악을 했고, 그래서 국공내전에서 승리한 겁니다. 또 한 가지 여기서 의문을 우리가 가질 수 있습니다. 마약 중독자를 치료하기 위해서 부친이 갔다고 그랬는데, 중국의 이 마약을
팔아먹은 나라. 그럼 우리가 영국 아편전쟁을 일으킨 나쁜 놈들, 영국 제국주의자들 막 이렇게 욕을 해요. 그러면 영국만 아편을 팔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도 어마어마하게 마약을 팔아먹었습니다. 미국만 팔아먹었을까요? 일본도 무지막지하게 마약을 팔아가지고 중국 사람들을 마약의 이 구렁텅이에 빠지게 만들었어요. 왜 그랬나요? 만주국을 운영하면서 보니까 만주에다가 뭐 이런 중공업시설 만들고 뭐 도로 깔고 철도 놓고 막 이러려면 돈이 필요한데 만주국이 워낙 가난한 이 농업국가이기 때문에 세금이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만주국을 운영하기 위한 돈이 필요한데 돈은 나올 데가 없고, 그러니까 이 관동군의 수뇌부가 영국이나 미국처럼 우리도 아편을 팔자. 그래서 처음에는 터키에서 마약을 사다가 중국 사람들한테 뿌렸습니다. 나중에는 조선 사람들에게 아편을 재배를 하도록 장려를 했어요. 그래서 한반도에서 재배한 아편을 가지고 마약을 만들어 가지고 이거를 중국 사람들한테 팔아먹은 겁니다. 그래서 그 이익금을 가지고 만주국을 운영하는 자금으로 썼어요. 여기서 이제 심각한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아편을 그렇게 수입해 오거나 생산을 하도록 하는 거는 일본 사람들이 하는데, 중국 사람들에게 파는 소위 말하는 공급체, 소매상을 누구를 동원했느냐? 바로 중국에 진출한 한국 사람들을 심부름꾼으로 쓴 거예요. 중국에 간 그 조선 사람들이 다들 어렵게 살고 있는데, 너 어렵게 말이야 농사 짓지 말고 그 아편 팔어. 그래가지고 장춘, 하얼빈을 비롯해서 이 중국군이 진출하는 곳마다 뭐 천진이라든지 베이징 일대라든지 이런 곳에 아편 흡음굴이 있습니다. 아편을 이제 가서 피우고 하는, 이런 걸 운영하는 대부분이 중국에 거주하는 한국 사람들이 그 역할을 해가지고 떼돈을 벌었다. 그래가지고 이 내용을 가지고 박사학위 논문을 쓴 사람이 있습니다. 고려대학교에 박강이라는 사람이 단행본으로도 나왔는데, 그야말로 한국 사람과 일본 사람들이 합작을 해가지고 중국 사람들을 아편에 쪄들게 만든 그 주범이 바로 한국 사람이었다. 우리가 감히 어디다가 뭐 아편 전쟁에서 영국을 비난하고 미국을 비난하고 일본을 비난합니까? 우리도 똑같은 범죄자인데 이런 얘기 아무도 안 해요. 우리 역사 정말 눈을 부릅뜨고 봐야 됩니다. 일제시대 때 우리는 뭐 일본 사람들한테 착취만 당한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고 있는데, 정말 미안한 얘기입니다만은 한국 사람들은 피해자인 동시에 가해자였습니다. 중국에 가가지고 일본 사람한테 빌붙어가지고 일본 사람부터 마약 공급 받아가지고 중국 사람들한테 팔아가지고 떼돈 버는 것도 조선 사람이고, 또 일본 사람들이 그 못된 짓 하고 그러면 자기네들이 이제 두들겨 패지를 않고 조선 사람들을 시켜가지고 두들겨 패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 땅에서 못된 짓을 벌이는 이 조선 사람을 중국인들이 뭐라고 불렀느냐? 몽둥이를 든 고려인이라고 그래서 고려봉자. 그래서 해방이 된 1945년 8월 15일 날 중국 뭐 베이징 거리, 그 다음에 식당 이런데 다 이게 팻말이 나붙었다는 거 아니에요? 개와 가오리 방주는 출입 금지. 이렇게 중국 땅에서, 만주에서 중국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을 욕을 할 때 아유 저 귀신 같은 놈 그래가지고 귀자라고 욕을 했습니다. 조선 사람은 뭐냐? 두 번째 귀자다. 그래서 얼구이쯔. 일본 사람들은 귀자라고 해서 구이쯔. 한국이 중국에다가 무슨 짓을 했는지 객관적인 차원에서 냉정하게 우리 역사를 들여다 봐야 됩니다. 바로 이 엔도마레라는 사람은 아버지 덕분에 장춘에서 국공내전이 벌어져 가지고 치열하게 싸우다가 장개석 군대가 불리하게 놓여가지고 장춘에서 이 인민해방군한테 포위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 장춘을 전부 포위를 한 이 중국 그러니까 공산당 군대가 의도적으로 이 장개석 군대를 굶어 죽이는 포위 작전을 홀로코스트라고 하는데, 장춘 홀로코스트라는 것을 벌여가지고 장개석 군대만 굶겨 죽인 게 아니라 장춘에 사는
일반 시민까지 몇십만 명을 굶어 죽인 거예요. 그 현장을 이 사람이 본 겁니다. 이 사람이. 우리가 그냥 만주국가라면은 만주 괴뢰국의 수도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야. 아이고 뭐 만주국 우리하고 무슨 상관 있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은 조금은 역사에 대해서 좀 공부를 더 하셔야 됩니다. 만주국이라는 것은요, 대한민국이 탄생하는 과정에서 안면 교사가 바로 이 만주국입니다. 장춘이 그 일본이 만든 만주국의 수도인데, 그래서 이제 신경이라고 이름을 줬는데, 이 신경이라는 이 수도를 일본이 이상적인 국가가 계획한 도시를 만들자 그래가지고 신경을 어마어마한 예산을 퍼부어가지고 그 시절에 상수도, 하수도, 뭐 중앙, 남방 뭐 이런 걸 다 집어넣어가지고 아주 초현대식 도시로 황고를 탈퇴시켰습니다. 1932년에 만주국이 출범할 때 수도 신경의 인구가 13만 명이었는데 1944년 일본이 폐망하기 1년 전에는 인구가 86만 명으로 늘어났고, 그 시절에 일본이라는 사람들이 만주라는 이 땅에다가 이 상하수도를 막 하고 공원을 만들고, 그래서 지금도 이 장춘에 가보면 여기 그 중국 사람들이 사는 도시 맞나? 하고 좀 분위기가 많이 다릅니다. 분위기가 많이 다른 도시가 장춘하고 대련이라는 도시예요. 이 장춘하고 대련은 뭐냐? 만주국 시절에 일본이 이런 어마어마한 자금을 투입을 해가지고 공원과 같은 현대 도시를 만들자 해서 만들어진 도시가 장춘하고 대련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뭐 공무원 점유율도 도쿄보다 더 높아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은 뭐 자기네들은 어떻게 뭐 주장하는지를 몰라도 어쨌든 우리는 5개 민족이 서로 화합을 해가면서 사는 소위 말하는 새로운 국제적인 나라를 만들자. 그래가지고 일본 사람, 조선 사람, 중국 사람, 만주 사람, 몽골 사람 이렇게 해서 5개 민족이 오족 협화를 이룬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그냥 슬로건일 뿐이고 실제로 1등 국민은 일본 사람, 2등 국민은 그래도 일본이 통치를 해보니까 가장 협도도 잘하고 말도 잘 듣고 머리도 좀 돌아가고, 그러니까 2등 국민은 조선 사람, 나머지 다 3등 국민, 이렇게 그 차별을 했습니다. 그래서 만주국에서 일본 사람에게는 배급을 할 때 쌀을 100%를 줍니다. 2등 국민인 조선 사람은 쌀 50%, 잡곡 50%. 3등 국민은 잡곡 100%. 제가 왜 이 만주국에서 좀 아냐면은 저희 아버지가 이 장춘에서 공부를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 어렸을 때 뭐 괜히 일본 사람들 학교에서 배운 대로 일본 놈들 나쁜 놈들 그러면 아버지가 불러요. 야, 이 자식아, 너 아무것도 모르면서 말이야. 우리는 일본 사람들에게 일본 놈이라고 얘기할 자격도 없는 거야. 저 아버지한테 많이 혼났어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한테 배운 거야, 이게. 나중에 문헌을 보니까 저는 아버지가 아들한테 뻥을 치는 줄 알았는데 실제 그렇더라고요, 이게. 만주가 왜 중요하냐? 1931년에 만주사변을 일으킨 다음에 중국으로부터 만주를 분리시켜가지고 독립국가를 만들어가지고 이 만주국에다가 중공업 시설을 이제 건설하기 시작합니다. 이 소위 말하는 뭐 옥수수 농사나 짓던 나라를 중화공업의 나라로 황골탈퇴를 시키는 과정에서 산업개발이 필요하다. 그래가지고 만주 산업개발 5개년 계획이라는 걸 만들어요. 이 만주 산업개발 5개년 계획을 만드는 그 핵심이 만철조사부라는 데에서 만들었는데, 이 만철조사부에서 이 산업개발 5개년 계획을 만든 사람이 소련으로 유학을 가가지고 페테르부르크 대학에서 공부를 하면서 그 당시에 소련의 계획경제를 쭉 관찰한 거예요. 그래서 소련식 계획경제의 장점, 그 다음에 자본주의 경제의 장점을 다 따가지고 만든 게 만주 산업개발 5개년 계획이고, 이 만주 산업개발 5개년 계획을 추진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돈을 퍼붓냐? 일본 본국정부 예산의 3년치를 갖다가 때려박았어요. 5년 동안. 어마어마한 돈을 갖다 본 거예요. 그리고 그때 이 만주 산업개발 5개년 계획을 총지휘를 한 사람이 나중에 일본 총리가 되는
기시 노부스케라는 사람입니다. 그 요 사람 밑에서 실무 책임자 역할을 했던 사람이 시이나 에스 사부로라는 사람인데, 이 시이나 에스 사부로라는 사람은 1965년에 한일 수교를 할 때 일본 측 외무대신이 돼가지고 한일 수교 문서에 서명을 한 사람이 시이나 에스 사부로예요. 여러분, 만주 산업개발 5개년 계획하고 대한민국의 박정희 대통령이 한 경제개발 5개년 계획하고 뭐가 좀 비슷하지 않아요? 똑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대한민국은 농업국가를 중화공업국가로 변혁을 시키는 원전 모델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원전 모델이 뭐냐? 만주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 만주에서 군관학교를 다니던 박정희를 비롯해서 뭐 이알림, 그 다음에 정일권, 백선엽 이런 사람들이 어깨너머로 이게 농업국가가 중화국가를 만들려면은 이런 걸 해야 되는구나, 이런 걸 어깨너머로 배운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권력 잡은 다음에 공부해가지고 우리도 만든 게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다. 방법도 똑같습니다. 만주에서 철광석도 많이 나고 그 다음에 석탄도 많이 나요. 만주 산업개발에서 제일 최고 정점에 위치하는 산업이 철강 산업입니다. 그래서 모든 이 산업의 이 모든 총 역량을 철강 공장을 만들어요. 그래서 여기서 철이 나와. 철이 나오면 이걸로 뭘 해? 뭐 비행기도 만들고 전차도 만들고 뭐 차량도 만들고 그래가지고 장춘에 이런 공장들이 전부 다 위치하고 있었어요. 중국이 개혁개방을 하면서 제일 먼저 자동차를 만드는 그 도시가 장춘입니다. 왜 장춘일까요? 일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그 공장에서. 그래서 거기서는 그 장춘 기차라고 그래요. 차를 기차라고 이렇게 표시를 하는, 일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일본 사람들이. 박정희 대통령이 왜 그렇게 포항제철을 막 뭐 만들지 않으면 안 되게끔 안달을 했을까요? 아니, 뭘 하려면 산업국가가 되려면 철강이 있어야 되잖아요. 만주 때 보니까 이 어마무시한 철강이 제일 중요하거든. 그래서 만주 산업개발 5개년 계획은 우리의 경제개발 계획의 모델이었고, 만주국이 있었기에 우리도 손쉽게 농업국가에서 중화공업국가로 전이하는 그 모델이 있었다. 키시노부스케하고 시이나 에스 사부로가 박정희 대통령하고 한일 수교를 한 다음에 한국을 열심히 도와줍니다. 우리에게 전수해 준 게 뭐예요? 만주 산업개발 5개년 계획을 전수해 준 거예요. 그래서 한국이 이만큼 먹고 살게 됐다. 그 모델국은 만주국이다. 그 만주국에서 1949년에 비참한 이 장춘 포위전이 벌어졌는데, 그 장춘 포위전의 그 생생한 증언자가 모택동 인민의 배신자를 쓴 엔도 호마레라는 저자였고, 이 장춘 홀로코스트의 적나라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이게 다 사람 시체입니다. 모택동 휘하의 인민해방군이 제2차 국공내전을 벌이면서 만주에다가 대군을 보내가지고 장개석이 국민혁명군이 주둔하고 있는 장춘을 포위를 했어요. 150일간을. 5개월간 개미새끼 한 마리 얼씬거리지 못하도록 통제를 해가지고 5개월 동안 장춘에 있는 장개석 군대를 굶어 죽이는 것은 물론이고 장춘 시민을 다 굶겨 죽여버렸어요. 모택동이 장춘을 죽음의 도시로 만들어라, 이렇게 명령을 한 덕분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뭐만 하면 슬로건을 내세우잖아요.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저 1920 몇 년인가에 금강산에서 패해가지고 뭐 몇 만리를 그 도망을 가죠. 도망을 간 거를 뭐라고 미화 찬양을 해요? 대장정, 항일 북상작전. 웃기는 얘기를 하는데 다 대패주 대도망을 30만 명 군대가 도망가가지고 세보니까 2만 명밖에 안 남은 거 아니에요? 장춘 포위전을 뭐라고 해야 되냐면 구곤장이다. 오랫동안 포위함으로써 곤궁에 몰아넣는다. 그러니까 장춘 시민을 굶겨 죽여가지고 시체야 이게. 1949년에 일어났던 일이에요. 특히 이제 이 중공군들의 이 그 사상전 중에서 디바이드 앤 룰이라는 게 있죠. 분할시키는 겁니다. 적이 있으면
적이 하나로 뭉쳐 있으면은 상대하기가 좀 곤란해요. 그러니까 적들은 항상 찢습니다. 요즘에 이 보수파가 완전 뭐 지리멸렬에서 한 단계 나가가지고 괴멸 상태에 빠진 건 뭐냐면 좌파들의 공작에 의해서 완전히 모래알처럼 찢어졌기 때문이에요. 탄핵을 찬성하는 파와 반대하는 파, 광주에 무슨 북한군이 들어왔다라고 하는 파, 안 들어왔다고 하는 파, 서로 물고 뜯고 싸우고 뭐 누가 봤어요? 특정한 세력이 의도적인 이슈 아젠다를 막 만들어가지고 갈갈이 찢어놓는 거예요. 갈갈이. 영남과 호남으로 찢어지는 것도 모자라가지고 강남과 강북으로 찢어져, 뭐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찢어져. 요즘에는 또 남자와 여자가 또 분리돼 디바이드 앤 룰에 의해서 스스로 자멸하도록 만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춘 그 안에 이 장개석 군대가 있는데 장개석 군대 중에 저 윈난에서 온 그 60군이라고 하는 부대가 있는데 이 친구들은 뭔가 자기네들하고 말이 통할 것 같아. 그래가지고 이 60군에다가만 비밀리에 계속 먹을 걸 굶어 죽을 정도로만 대줘요. 그러니까 너희들 항복해. 우리가 투항군으로 받아줄게. 그래가지고 장개석의 60군이 우리 항복. 그런 바람에 와르르 무너져가지고 이제 장춘을 점령하게 되는 거죠. 인민해방군, 그러니까 모택동 군대가 장춘을 함락시켜가지고 장춘을 탈취함으로 인해서 그냥 장춘이라는 도시만 탈취한 게 아니라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 일본이 일본 본국정부 예산의 3년치를 때려박아가지고 건설을 한 이 중화학공업, 그 당시에 이 일본이 그 만주에다가 만들어놓은 중화학공업 시설은 뭐 비행기 공장, 탱크 공장, 자동차 공장, 그야말로 첨단 산업 공장이 다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소련하고 전쟁을 하기 위해서 무기를 만들었으니까요. 그 모든 무기 공장이 통째로 다 중공군에게 넘어가 버렸습니다. 이때 이 장춘에 있는 이 장개석 군대뿐만이 아니라 장춘 시민까지 굶어 죽은 거예요. 이제 다 포위를 했으니까. 그래서 이 중공군 측에서는 12만 명이 죽었다고 얘기하는데 나중에 국민당 측이 조사해 보니까 아무 죄도 없는 장춘 시민 65만 명이 굶어 죽은 거예요. 이게 무슨 인민의 군대입니까, 이게. 그래놓고 인민은 무리고 우리는 뭐 무료했던 배다라고 사기를 치는 거죠. 참 안 된 얘기입니다만은 엔도 호마레의 가족도 여러 명이 굶어 죽었다라는 내용이 이 책에 써 있습니다. 자, 엔도 호마레가 이 장춘 포위전을 뭐라고 해놨느냐? 싱한대로는 죽음의 거리로 변하고 있었다. 굶어 죽은 어른 시신이 치워지지도 않고 가로수 밑둥치에 방치됐다. 부모를 먼저 떠나보냈는지 시신 곁에는 2~3살 박이 아이가 울고 있었고 어린아이 주변을 배회하는 개 역시 굶주린 채로 야수가 되어 굶어 죽은 시신뿐 아니라 아직 살아서 울고 있는 아기마저 호신탄탐 노리고 있었다. 중국인들이 주로 거주하는 구성내라 불리는 지역에서는 인육시장이 들어섰다고 하는 소문도 퍼지고 있었다. 1948년 9월 20일 필자일가는 드디어 장춘 탈출을 결행하기로 했다. 그리고 그 전날 밤 막내 동생이 굶어 죽었다. 이 장춘 포위전 내용을 보시면요, 정말 끔찍하게 이를 데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아주 자세하게 그 책을 써서 그 공개한 사람이 슬픈 중국이라고 송복 교수님의 아들인 송재윤 교수인데요. 거기에도 이 장춘 포위전 얘기가 아주 상세히, 특히 이 최근에 공개된 원사료를 통해 가지고 이 비극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뭐 인민들의 지지를 받았다라고 하는 거는 100% 사기다. 요 내용은 이 책에 나오는 내용은 아니고요. 오늘은 제가 이 책을 텍스트로 해서 이 책과 얽혀 있으면서 여기서 이제 얘기하지 않는 부분도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릴 건데 바로 이제 이 부분입니다. 장춘 포위전이 벌어졌을 때 바로 모택동군 측에 서가지고 이 장개석 군대를 포위한 이 인민해방군 군대 중에 일부가 조선족 사단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중국 인민해방군 164사단, 166사단이라는 부대가 있는데요. 여러분, 김원봉이라고 아시죠? 김원봉이가 조선의용대라는 걸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원래는 이게 그 장개석 군대에 돈을 받아가지고 만드는 장개석 군대 소속의 부대입니다. 부대원은 약 300명. 그런데 이 부대가 안에 공산 프락치가 침투해가지고 전부 보따리 싸가지고 저 모택동이한테 도망을 간 거예요. 이거를 이 사람들은 항일 북상이라고 얘기를 해요. 하이 공산당들은 일만 열면 거짓말이야. 자기네들은 항일 북상을 했대. 근데 이 북상이 뭐냐? 장개석 군대에서 떠나가지고 모택동 군대 품에 안긴 거를 항일 북상이래요. 그래서 김원봉이도 따라가려고 그랬는데 공산당이 보니까 아니 김원봉 이거는 말이야 공산당이 뭔지 공산주의가 뭔지도 모르는 이상한 놈이 그냥 툭하면 아무나 다 죽이는 거야 이게. 넌 테러리스트잖아 임마. 넌 안 돼. 그래가지고 김원봉은 왕따 당했어요. 그래가지고 자기는 갈 데가 없으니까 이제 임시정부가 가지고 김구주석한테 가가지고 투항을 해서 들어가가지고 광복군의 일원이 돼요. 나머지 군대들은 다 모택동이한테 도망가가지고 무정산하에 그 포함이 돼가지고 이 친구들이 해방이 돼가지고 만주로 왔는데 해봤자 몇 명 되겠어요. 그 당시에 이 중공군이 만주에 있는 이 조선족들 말이야 공산당 기질이 다분하니까 얘네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군대를 징집을 하자. 그래서 2개 사단을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바로 이 164사단, 166사단이 만주에 사는 조선족들을 중심으로 만든 모택동 휘하의 군대입니다. 요즘에 조선족 그래가지고 뭐 아무나 다 받아들이고 그러는데 이 역사를 들여다보면요. 이거 좀 심각합니다, 이거. 이 164사단, 166사단이 장춘 포위전 때 동원돼가지고 장춘 시민들 굶겨 죽이는 그 부대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共내전이 이제 끝나갈 무렵에 모택동과 김일성과 스탈린의 이 3자 협의에 의해서 중공군에 있는 이 조선족 사단들을 전부 북한으로 보내라. 그래가지고 남침으로 가자. 그래서 166사단과 164사단이 중국에서 기차를 타고 북한으로 들어가서 중공군복 벗어던지고 인민군복으로 갈아입고 164사단은 인력을 빼가지고 이게 인민군 4사단이 되고요. 166사단은 인력을 빼가지고 인민군 6사단이 돼요. 그 인민군 6사단의 지휘관이 방호산이라는 친구인데 이 방호산이 6.25 때 아주 엄청나게 잘 싸우죠. 다시 말씀드리면 김원봉이가 만든 이 조선의용대가 뿌리가 돼가지고 만주에서 중국 인민해방군 2개 사단을 만드는 주력이 되고 이 2개 사단이 장춘 시민을 굶겨 죽이는 포위전에 아주 핵심 역할을 하고 국共내전이 끝나니까 이 부대가 북한으로 들어가서 인민군복으로 갈아입고 남침에 선봉에 섰다. 그런 사람을 문재인이라는 대통령이 우리 국군의 뿌리였다고. 이건 거의 망언 아니에요? 이게 그 장개석 군대인데요. 이 장개석 군대 이 철모 이런 게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아요? 이거? 독일군하고 비슷하죠. 왜 비슷할까요? 장개석 군대가 뭔가 일본군하고 싸우는데 아무도 안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독일이 우리가 도와줄게. 그래가지고 군사고문을 독일에서 모셔옵니다. 그래가지고 장개석 군대가 만든 이 군대가 독일식으로 편제가 되고 독일군 군복과 독일군 철모를 독일식으로 훈련을 받아요. 그런데 일반 상식에 의하면 장개석 군대는 다 핫바지 군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모택동은 말이에요. 살아생전에 단 한 번도 항일전쟁을 기념하는 기념식을 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무슨 항일전쟁을 했어. 우리가 장개석 군대하고 싸워가지고 우리가 중국 본토를 공산하는데 앞장섰지. 그래도 일말의 양심은 있었는지 항일전쟁을 축하하고 기념을 하면 이거 장개석 군대를 그 축하해주는 게 되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항일전쟁 없어. 항일전쟁 기념 이런 거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언제서부터 이 짓을 했느냐. 장점인 때에서부터 항일전쟁을 붕붕 띄우기 시작을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장점인 주석의 아버지가 일본이 만든 괴뢰정부의 스파이였어요. 그 내용이 여기에 아주 자세히 나옵니다.
중국 전승절은 8월 15일이 아니라 9월 3일입니다. 왜 9월 3일이냐? 바로 이 9월 3일 날 중국 인민항일전쟁 및 반파시스트 전쟁 80주년 기념일에 일본군이 장개석 군대에게 항복을 한 날이기 때문입니다. 모택동에게 항복한 게 아니에요. 이 착각을 하시면 안 돼요. 바로 허잉치라고 하는 장개석 군대의 참모총장에게 항복을 했어요. 그래서 장개석의 이 중화민국은 1946년서부터 매년 9월 3일을 국경일로 지정을 해가지고 사흘 동안 아주 대대적인 그 환영회와 축하회를 하고 경축연을 벌입니다. 지금도 대만은 9월 3일을 항일전쟁 승전 기념일로 삼아가지고 사흘간 휴가를 가요. 중국 공산당이 9월 3일을 전승절이라고 선포한 거는 2014년이었다. 2014년 이전까지는 없습니다. 2015년에 가서 중국이 이날을 최초로 법정 휴일로 지정을 했어요. 전쟁이 끝나고 무려 70년이나 지난 후에 이날을 법정 휴일로 지정하고 전승절로 선포를 한 거예요. 우리는 이런 걸 까맣게 모르고 있습니다. 모택동은 자기가 살아있을 때 단 한 번도 항일전 승전 기념을 한 적이 없어요. 자기가 한 일이 없는데 싸우기는커녕 이 책에 의하면은 모택동이가 일본하고 내통을 해가지고 그 당시 국공내전이니까 그 일본군하고 싸우는 비밀 정보를 장개석 총통이 공산군한테도 제공을 했는데 그 정보를 전부 돈 받고 일본에게 팔아먹은 거예요. 그래서 항일전쟁 축하는 장개석을 이거 띄워주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안 해. 그래서 안 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항일전쟁을 한 게 아니라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중국 공산당 군대가 팔로군인데 장개석 군대가 주둔하고 있는 곳에서는 우리는 힘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장개석 군대가 싸워주십시오. 그래가지고 장개석 군대가 주둔하고 있는 곳에서는 공산당 군대는 놀고, 또 일본군하고 싸우고 있는 지역에서는 장개석 군대의 뒤통수를 치고, 장개석 군대가 전세를 유리하게 끌고 갈 것으로 판단되면 일본군하고 힘을 합쳐가지고 장개석 군대를 공격하고, 중공 모택동이가 항일 전투를 했다는 실상이에요. 이게 중일전쟁 8년 동안 장개석 군대 국민정부군이 집단군 사령관 2명이 일본군하고 싸우다 전사를 했습니다. 소장급 이상 고위장성 206명이 전사를 했어요. 군대가 321만 명이 죽거나 다쳤어요. 그런데 이건 다 장개석 군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장개석 군대는 7년간 총력을 다해가지고 일본군하고 열심히 싸웠어요. 그런데 왜 미국이나 소련이나 이런 데서 장개석을 왜 안 도와줬을까요? 최근 들어서 이제 이 부분이 학자들의 연구의 대상이어서 중국 정부의 전후 전략과도 밀접한 문제가 그런데, 최근 들어서 이제 이 부분이 하나씩 둘씩 이제 연구가 돼서 막 박사학위 논문도 나오고 그러는데, 최근에 나온 이 자료에 의하면은 좀 충격적입니다. 장개석 군대가 일본군하고 막 싸우는 과정에서 미국에다가 우리 좀 싸울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래, 도와줄게. 너희들 지금 일본이 지금 니네 그 땅을 점령하니까 우선 필요한 게 그 대포하고 소총하고 이런 거잖아. 그게 아니고요. 우리에게 군함과 비행기를 계속 달라고 요구를 해요. 그래서 이 미군이 니네가 좀 필요한 건 육군이 필요한 거 아니야. 그런데 왜 군함이 왜 필요해? 비행기가 왜 필요해? 중국 정부 핵심 지휘부에 이 군사 고문을 보내고, 그리고 첩보부대를 동원해가지고 도대체 이 사람들이 왜 엉뚱한 무기를 달라고 하는지를 보니까 장개석과 중국 지도부의 머릿속에는 무슨 생각이 있었느냐. 이 전쟁은 우리가 미국의 힘을 빌려가지고 얼마든지 우리가 일본을 이길 수 있어. 일본을 이기면 이 전쟁을 이용해서 우리의 판도를 일본을 딛고 태평양으로 나가는 거야. 장개석 군대라고 그래서 우리에게 우호적으로 생각하시면 큰일 나는 겁니다. 중국 사람들의 머리는 그래요. 그러니까 일본은 미국이 아주 사흘 걸고 있으니까 일본을 우리가 건드리면 큰일 나겠지. 그러니까 일본은 미국이 갖도록 하고, 한반도는 말이야, 이거 청일전쟁 이전까지는 우리의 속국이었잖아. 그러니까 일본을 물리친 다음에
한반도를 우리의 속국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중국군을 주둔을 지켜야 돼. 중국군을 주둔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 지금부터 친중 인맥을 열심히 길러야 돼. 그래가지고 장개석이 자기의 총통 기밀비를 김구 주석에게 많은 돈을 지원해 줍니다. 왜 그래요? 왜? 나중에 전쟁 끝나면 김구를 앉혀놓고 중국군을 한반도에 보내서 친중 정부를 만들기 위해서 했다. 그래가지고 야 이거 만약에 미국이 말이야 또 이제 시비를 걸면 어떡해? 그러니까 한강을 기점으로 해서 한강 남쪽은 미군이 점령하고 한강 북쪽은 중국이 점령한다. 뭐 이런 계획도 세우고 말이에요. 역사를 우리가 좀 눈을 부릅뜨고 봐야 돼. 아니 김구를 왜 저렇게 도와줄까? 이게 미국도 이제 미스테리였습니다. 그래가지고 많은 첩보원들을 동원해가지고 조사한 결과, 이야 이런 생각을 갖고 있구나 중국 지도부가. 나중에 임시정부가 한국으로 올 때 임정을 미군이 인정을 안 하잖아요. 안 한 이유가 뭐예요? 중국의 괴뢰 역할을 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현대사에도 이거 굉장히 좀 중요한 문제입니다. 장개석 군대가 이렇게 희생을 한 반면에 모택동 군대는 전사자는 부천모장 자구원, 신사군 사단장 팽설풍 연대장 5명이 전부예요. 얘네들이 무슨 항일 전투를 했어요? 이건 말짱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1937년에 제2차 국공합작을 해가지고 항일투쟁에 나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때 제2차 국공합작을 한 진짜 이유를 모택동이가 공산당 회의에서 비밀 연설하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야, 중일전쟁은 중국 공산당이 지금 발전하기 위한 절호의 기회다. 지금 일본군이 중국을 침략했으니까 장개석 군대가 지금 이 일본군하고 싸워야 될 거 아니냐. 그 틈을 이용해서 우리의 실력을 키운다. 자, 지금부터 우리 중국 공산당이 가지고 있는 100분의 70의 능력은 공산당 발전을 위해서 쓴다. 그 다음에 100분의 20은 국민당과의 타협에 쓴다. 그리고 나머지 100분의 10만 일본군에게 대항하는 데 써라. 이게 모택동의 비밀 지시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택동이 나중에 이 중국이 공산화된 다음에 엔도사부루라고 하는 이 일본 육군 중장이 베이징을 방문했어요. 방문했을 때 모택동이가 이런 얘기를 한 게 인민일보를 통해서 보도가 돼가지고 한번 발칵 뒤집힌 적이 있습니다. 엔도사부루에게 당신들이 정말 중국을 침략해줘서 너무나 고맙다. 일본 제국주의는 첫째, 장개석의 힘을 약하게 해줬다. 그래서 우리가 기사회생을 할 수 있었다. 둘째, 공산당 지도부의 근거지와 군대를 확충하는데 당신들이 우리를 도와줬다. 항일 전쟁 전에 30만 명이었던 우리 군대가 우리 스스로 저지른 실수로 2만 명으로 줄어들었다. 정강산 일대에서 포위가 돼가지고 탈출해서 몇 마리 대도망을 한 결과가 바로 이겁니다. 일본과 8년 전쟁으로 장개석 군대가 니네들하고 싸울 때 우리는 비밀리에 우리의 역량을 키워가지고 우리 군대가 120만 명으로 늘어나서 정말 너희들이 우리를 기사회생시켜서 고맙다. 다시 말씀드리면 오늘날 중국이 공산화된 것은 일본 덕분이다. 구체적인 증거를 이 엔도 호마레가 수치까지 다 여기다 써놨어요. 그 이전에 중국이 항일 전쟁을 기념하기 시작한 건 장쩌민 때였었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이 장쩌민의 아버지가 장스준이라는 사람인데 일본이 상해에다가 수립을 한 이 괴뢰 정부인 이 왕징웨이 정부의 선전부 부부장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가 괴뢰 정부의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인데 이게 들통나면 중국 공산당의 권위가 무너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물타기하기 위해서 장쩌민서부터 중국 공산당의 항일 전승 기념 사업이 급조가 돼가지고 이때서부터 쌍나파를 불어대기 시작한 겁니다. 이 책에서 이 엔도 호마레는 어렸을 때부터 중공 군가를 들으면서 자라고 그래서 중공군에 대해서는 굉장히 호감을 가지고 있었대요. 그래서 자기가 모택동에 대해서도 이제 비교적 정확한 정보를 입수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고 또
아버지가 이제 그런 역할을 하다 보니까 중국 공산당에서도 이 사람에게 좀 여러 가지 특별 대우를 해가지고 많은 것을 알게 됐는데, 모택동이를 연구를 하면 할수록 모택동은 컴플렉스 덩어리였다. 정말 중국이 지식인들이 조금만 신경을 썼으면 이런 악마를 안 만들어도 되는데, 이 악마가 이렇게 탄생한 것은 이 중국의 지식인들 덕분이다. 이런 이야기를 자기 책에 써놨습니다. 모택동이가 그래도 지방에서 그 공부를 좀 잘했나 봐요. 그 당시 우리나라로 치면 서울대학인 베이징 대학에 들어가려면 베이징 대학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가진 학교를 나왔어야 되는데, 이 모택동이가 나온 이 중등 전문학교 후난 제1사범학교는 베이징 대학에 시험을 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베이징 대학에 가서 내가 시험만 칠 수 있었으면은 나도 그 베이징 대학 학생이 되고 베이징 대학 교수가 될 수 있는데, 나처럼 이렇게 위대하고 똑똑한 인간을 도서관 청소화시키고 지식인들에 대한 저주의 감정을 키운 겁니다. 정식 학생이 아닌 그 도서관 사설을 하면서 뭐 그렇게 학생들한테 막 그 핍박을 받고 저주의 감정을 키운 게 지식인들 다 죽이고 하는 이런 원동력이 됐다는 거예요, 이게. 문화대혁명 때는요, 대학을 다 폐쇄를 해가지고 몇 년 동안 대학이 학생들을 안 뽑습니다. 그리고 전부 지식인들이라고 그래가지고 하방시켜가지고 지방에 가서 똥이나 푸고 돼지나 키우게 하고 하는 폐악질을 저지른 그 원동력이 바로 이러한 학력 컴플렉스 때문이다. 그리고 이 중국의 이 공산화 과정에서 코민테른의 역할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코민테른은 중국이 소련 입장에서 볼 때 그 당시 중국은 완전히 뭐 그 오합지졸 핫바지나 다름없었고, 소련이 볼 때 가장 강적은 일본이에요. 그래서 일본이 자꾸 뭐 만주국을 쳐들어오고 막 이러면 골치 아프니까 중국이 장개석하고 공산당이 합작을 해가지고 자기네들이 가장 부담스러운 적인 일본을 오래도록 상대해 주기를 바란 거예요. 그래서 뒤에서 계속 너희들 국공합작해, 국공합작하고 지령을 내리고 실행을 하도록 지령을 내린 게 코민테른이다. 그런데 이 국공합작이 잘 안 되니까 중국 내부에다가 자기네들의 말을 따르는 일종의 공산국가를 수립을 하자. 강서 소비에트 뭐 이런 겁니다. 소비에트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여기에서는 자기네들의 말을 따르는 일본하고 뭔가를 해보도록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 루이진에다가 중화 소비에트를 만들었는데, 장개석이가 거기를 토벌을 하니까 거기에 있던 공산당 군대 30만 명이 헐레벌떡 몇 마리를 도망을 가가지고 저 연안으로 도망가죠. 이걸 대장정이라고 요란하게 떠들죠. 여기 이 루이진에서 연안으로 도망간 이 행로가 이렇습니다. 도망가는 와중에서 30만 명 군대가 28만 명이 죽거나 투항을 하고 2만 명이 도착을 했어요. 간신히 도망가가지고 이제 헐떡헐떡 하고 있을 때 일본이 침략을 해주니까 모택동 입장에서 보면은 일본이 그야말로 구세주나 다름없었겠죠. 바로 이 연안 지역은 지금 현재 이 중국의 그 최고 권력자인 시진핑의 아버지 시중신이 그 일대를 근거지로 만들어 놓은 지역이에요. 그래서 거기로 도망간 거예요. 그런데 중국 공산당이 볼 때 장개석이가 군대 보내가지고 우리 토벌하면 우리 이제 꼼짝없이 죽는다. 그러고 있을 때 장개석이가 만주의 군벌인 이 장세랑이라는 사람을 앞세워가지고, 너 빨리 저 만주에 있는 니네 군대 동원해가지고 연안에 있는 저 모택동이 싹 쓸어버려. 그래가지고 이제 이 장세랑이가 자기 휘하의 군대를 연안으로 막 출동을 시키려고 하는데, 이때 이 간첩들이 공작에 나섭니다. 바로 이 사람을 포섭을 하는 공작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역사에서 유명한 이 그 간첩들 얘기가 나옵니다. 가장 유명한 간첩이 누구냐면은 주울레. 그 다음에 이 책에도 여러 번 등장을 하는 이 판한넨이라는 이 간첩이 등장을 합니다. 이 사람들이 이 장세랑을 가서 공작을 하는 거예요. 중국인은 같은 중국인을 안 때린다.
중국인 불타 중국인이다. 그래가지고 이 장세량을 설득을 해가지고 야 지금 말이야 우리가 좀 중국을 침략을 한 일본하고 싸워야지. 네가 지금 장개석의 그 지령을 받아가지고 우리 그 공산당을 토벌하려고 하는데 아유 공산당도 중국인이다. 그러니까 우리하고 손잡고 이 힘을 모아가지고 일본하고 싸우는 이런 일에 너도 앞장서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이 장세랑이가 홀라당 넘어가 버린 거예요. 이게 바로 이 서안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장개석이가 야, 너 빨리 가서 토벌하라는데 왜 토벌 안 하고 미적미적거리는 거야? 너 서안으로 와. 서안에서 회담을 하자. 그래서 비행기 타고 갔는데 이 장세랑 군대가 장개석을 체포 납치해가지고 일본이 쳐들어오는데 일본하고 먼저 싸워야지 왜 우리끼리 이렇게 싸우느냐. 이래서 제2차 국공합작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 중국 공산당이 이게 그 자기네들이 장세량이를 그 설득을 해서 일으킨 일이다라고 하는데 최근에 그 나온 자료들을 보면 이것도 코민테른의 공작이었다. 그래서 이 감금된 이 장개석이가 할 수 없이 아 그래 이제부터 그 공산당 이제 그만 그 토벌하고 이제 모든 역량을 일본하고 싸우자. 이게 이제 제2차 국공합작이고 바로 이 장개석을 체포한 사건이 시안 사건이라는 거고 최근의 연구의 결과에 의하면 이 시안 사건마저도 코민테른의 공작에 의한 것이었다. 이렇게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이 주울레와 요게 모택동이고 바로 이 친구가 장세량이를 그 설득을 해가지고 주울레 부하가 판한년이라는 아주 유명한 간첩인데 이 판한년 얘기가 이 엔도 호마리가 여기 나옵니다만은 아주 이 흉악한 짓을 많이 했습니다. 장개석은 그 당시에 왜 그 모택동을 그 토벌을 하려고 혈안이 돼 있었냐면 스탈린의 목표는 장개석 군대를 일본군하고 그 싸우게 해서 이 장개석 군대를 약화시킨 다음에 공산국가를 만들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개석 군대는 스탈린의 의도를 정확하게 알아가지고 야, 지금 우리가 살아야 일본군하고도 싸울 수 있을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일본군하고의 싸우는 것보다는 먼저 우리를 공산화시키려고 하는 이 스탈린의 의도를 꺾기 위해서 저 연안에 있는 한 줌도 안 되는 이 공산당들을 쓸어버려야만 이 중국이 공산화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먼저 연안에 있는 모택동을 치려고 했는데 시안 사건이 탁 터지면서 어쩔 수 없이 국공합작을 할 수밖에 없었고 결국 그 덫에 걸려가지고 중국이 공산화되는 이러한 비참한 결과를 빚고 말았습니다. 1937년에 7월 7일 날 베이징 교회에서 노구고 사건이라는 게 발생해가지고 중일전쟁이 발발합니다. 중일전쟁이 시작되니까 본격적으로 이 국공합작 시스템이 그 가동이 돼가지고 이제 어떻게 싸울 거냐 하는 회의를 하기 위해서 8월 22일 날 그러니까 이제 중일전쟁이 발발하고 한 달 정도 후에 러텐 회의라는 곳에서 이제 중국 그 장개석 지도부하고 공산당 지도부가 모여가지고 회의를 했습니다. 모택동의 홍군 제1방명군을 국민혁명군 제8로군으로 임명합니다. 여기서 이제 8로군이라고 하는 명칭이 이제 만들어지고 그리고 공산당은 지금까지 불법 정당이었는데 우리가 이제 항일투쟁을 해야 되니까 합법 정당으로 승인을 해줍니다. 이때 중공 측은 군대가 2만 명도 안 되는데 한 10,000명 정도밖에 안 됐었다고 그래요. 그럼 우리가 항일 전투를 해야 되니까 우리도 싸워야 되니까 병사들의 무기와 급여를 주십시오. 니네 몇만 명이 있는데 5만 명 있습니다. 10,000명밖에 안 되는데 5만 명분의 무기와 탄약과 월급을 중국 정부로부터 받아요. 이걸로 이제 중국 공산당을 계속 강화를 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타협 끝에 장개석 정부가 매월 50만 원의 군비와 생활비를 모택동 군대에게 지원을 해줬는데 모택동 군대는 일본군하고 싸우지는 않고 장개석 군대 뒤통수를 치는데 사용을 하고 자기네 공산당을 늘리는데 사용을 한 것입니다. 이게. 중국 공산당은 장개석 정부로부터 무기, 탄약, 급여, 피복, 심지어 병사들의 월급까지 지원받으면서
지휘권은 자기네들이 행사해요. 거기다가 장개석은 일본과의 결전을 준비할 때 모택동은 중국 공산당 항일 10대 강령이라는 걸 결의를 하는데, 이 10대 강령이 겉으로는 야 일본과 투쟁하라, 일본 제국주의를 타도하라 라고 돼 있는데, 실제로는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일본군과 절대로 정면 충돌하지 말라 라고 비밀 지령을 내립니다. 여기서. 그래서 이때서부터 장개석 군대 있는 곳에서는 놀고, 장개석 군대가 싸울 때는 뒤통수 치고 뭐 이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는데, 그래도 공산당 군대 안에 야 지금 일본군이 우리를 쳐들어왔는데 저놈들하고 그래도 싸워야 되는 거 아니야, 아주 의기가 있는 이런 지휘관이 그래도 몇 명을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누구냐, 팽덕회라는 사람입니다. 팽덕회가 이 주덕이라는 지휘관하고 같이 우리 그래도 일본 침략군을 우리가 싸워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100개의 연대를 동원해가지고 일본군하고 정면에서 맞붙어 싸웁니다. 이걸 이제 백단대전이라고 하는데, 그래가지고 일본군이 상당히 좀 타격을 받았어요. 그런데 모택동이는 바로 이 러테네이에서 지령을 내린 게 뭐냐면은 피실취하다. 우리의 주요 임무는 지금 일본군하고 싸우는 게 아니라 팔로군의 실력을 확대하는 거다. 그러니까 함부로 그 일본군하고 싸우면 안 돼, 너희들. 그러면 총알 한 방도 아까우니까 절대로 일본군하고 싸우지 마. 국민당군이 일본군하고 싸우도록 해서 국민당군을 약화시켜라. 그러는 사이에 우리는 적의 후방에서 중공이 지도하는 게릴라 근거지를 확보해가지고 마지막 승부에서 장개석 군대를 뒤집어 엎고 공산화하는 것이다. 이게 피실취허라는 것입니다. 쓸데없는 애국주의에 현혹돼서는 안 돼. 그런데 이 팽덕회와 주덕 같은 사람은 애국주의에 현혹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백단대전을 일으키는 겁니다. 1940년 8월에 허베이성에서 100개의 부대를 동원해가지고 일본군하고 이제 그 전투를 벌였어요. 나중에 이게 이제 문제가 돼가지고요. 팽덕회가 이 사람이 나중에 문화대혁명 때 홍위병들한테 체포돼가지고 반동분자가 된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위대하신 주석님의 싸우지 말라는 명령을 어기고 싸워가지고 우리 공산당에 그 피해를 입힌 나쁜 놈. 그래가지고 죽잖아요? 그때 이제 팽덕회가 마지막으로 죽기 전날 자기 조카하고 면회를 했는데 그 조카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내가 젊은 시절에 공산주의가 뭔지도 모르고 꼴값을 떠다가 내가 이 짓을 당하고 죽는다. 이런 유언을 남겼다는 거 아니에요. 어쨌든 이 백단대전, 이 팽덕회가 팔로군이 행한 유일한 일본군과의 전투였다. 그리고 팽덕회가 얼마나 이 전투를 잘했는지 결국은 모택동이가 한국전에 그 중공군을 보낼 때 팽덕회를 사령관으로 보내잖아요. 그래서 팽덕회가 한국에 와가지고 메가더의 이 유엔군을 한 방에 다 작살을 내지 않습니까? 팽덕회는 그야말로 싸움이 뭔지를 알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람을 다 제거를 해버리는 겁니다. 모택동이가 정치적으로 막 탄압을 하고 정적을 막 제거하고 고도의 그 정치 기술은 없었는데 어떻게 이 전수를 받았나, 이게 아주 굉장히 초미의 관심사인데, 알고 보니까 모택동의 신부 이제 강성이라는 인간인데 또 완전히 악마입니다. 악마. 강성을 모스크바에 파견해가지고 KGB를 만든 이 베리아라는 그 사람에게 보내가지고 이 KGB로부터 이 정치 공작 그리고 상대방을 아주 파괴하는 이런 수법, 이런 걸 전부 베리아에게 전수를 받아요. 이러한 정적을 그 타도하는 수법만 전수시켜 준 게 아니라 모택동의 부인, 문화대혁명 때 숙청당한 강청이 원래 이 강성이 데리고 놀던 자기 애인이에요. 애인까지도 인수인계를 해줘요. 그래서 이때서부터 이제 모택동이가 이 이간 공작, 간첩질 이런 거에 이제 눈을 뜨기 시작을 해가지고 어떻게든지 중일 전쟁을 오래 길게 끌고 가야 돼. 길게 끌고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 계속 장개석 군대의 핵심 정보를 빼가지고 일본에게 넘겨줘야 돼요. 그래서 이 전세를 점점 일본이 그 중국을 그 압박하게 해가지고 전투를 오래 끌어야
자기네들이 이제 유리해지는 거예요. 장개석 군대가 막 일본군하고 싸우는 동안 자기네들은 막 그냥 정신없이 이제 자기네들 판도를 넓히는 거니까. 그러기 위해서 상해하고 홍콩에다가 이제 첩자를 파견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일을 담당을 할 첩자가 누구냐면 시안 사건 때 장쇠량을 포섭하는데 앞장세웠던 판한넬이라는 이 사람을 동원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사진이 남아있더라고요. 요게 판한넬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상해로 침투를 해가지고 상해에 있는 일본 외무성 첩보기관인 이와이 공관이라는 첩보기관에 있는데 거기에 첩보기관의 책임자인 이와이 에이이치라는 사람하고 접촉을 해가지고 이 사람에게 장개석 군대의 핵심 비밀을 계속 이 사람한테 넘겨줍니다. 그런데 그냥 넘겨준 게 아니라요. 반드시 대가를 받고 넘겨줬습니다. 이와이 에이이치가 이 공작비를 쓴 내용을 전부 적어놨는데 다 합쳐보니까 공작비가 30억 엔이었대요. 30억 엔이 전부 모택동에게 자료 제공비로 넘어간 겁니다. 장개석은 그 돈으로 공산당 군대를 늘리고 프락치를 더 키워가지고 나중에 중국을 공살하는데 앞장서요. 다시 말씀드리면 일본 국민이 낸 세금으로 모택동이를 지원해가지고 오늘날 중국 공산당 치하로 만든 거는 모택동과 판한냉과 공작 담당한 사람들의 혁혁한 공로였다. 그 중에 핵심이 요 판한냉이었다. 이 엔도 호마레라는 이 사람이 관련 내용을 상세하게 여기다가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은 이 책이 한번 참고 삼아서 보시면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이와이에게 이 핵심 고급 정보를 넘겨주는 정보 제공의 대가로 판한년이 받은 돈이 매월 4천 홍콩 달러인데 이 금액이 중국인 경찰관의 120년치 월급에 해당했대요. 그리고 얼마나 많은 돈을 받은 거예요. 이 책의 저자 엔도 호마레는 사실은 만주국에서 태어났습니다만은 일본 국민이잖아요. 일본 국민 입장에서 뭐라고 써놨냐면은 모택동이 일본군과 공모를 해서 일본 국민의 혈세를 투입을 해가지고 중공을 강화시켜서 중공 정부 탄생이 주역이 됐다. 일본 제국주의자들 정말 나쁜 놈들이다. 이렇게 폭로를 했습니다. 이 판한넬이라는 간첩은 이와이 공관 사람만 접촉한 게 아니라요. 일본 참모본부 소속의 카게사 사다키라는 중저하고도 접촉해가지고 비밀 정보를 이제 제공을 했는데 이 카게사 사다키라는 사람은 왕징웨이 계례정부의 특무기관 76호를 설립한 사람이에요. 이 기관과 내통을 해가지고 장개석을 타도하기 위해서 이 공모를 진행을 한 내용들이 자세하게 여기 나오는데 이 너무 길어가지고 제가 자세한 내용은 말씀을 좀 못 드리겠고 이 간첩들을 동원해가지고 일본 정부 그다음에 일본이 만든 괴뢰 정부 이런 데다가 장개석 군대 이 핵심 작전 정보 장개석 군대 모든 취약점 이런 걸 다 넘겨준 거예요. 돈을 받고 그 돈으로 중공군을 계속 키웠다. 그러면서 한편에서는 열심히 자기네들은 맨날 놀고 먹으면서 우리는 열심히 중국을 위해서 중국 민족을 위해서 일본하고 싸우겠습니다 라고 열심히 선전을 해댔고 그 선전에 모두가 다 속아 넘어갔다. 일본이 동아시아에다가 이 괴뢰 정부를 세웠는데 이 괴뢰 정부 중에 이 중국에다 세운 괴뢰 정부가 이 왕징웨이 정부고요. 조선에다가도 괴뢰 정부를 세웠습니다. 일본이 세운 괴뢰 정부의 수반이 누군지 혹시 아세요? 대원군이에요. 대원군. 청일전쟁 때 대원군을 옹립을 해가지고 대원군이 권력을 잡게 해주고 대원군이 자기네들에게 필요한 모든 협조를 요구를 합니다. 우리는 대원군을 되게 높이 평가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대원군 같은 인간 다 쓰레기통에 처박아야 돼요. 동아시아에 세운 이 일본 괴뢰 정부의 1호가 대원군, 2호가 왕징웨이. 홍콩에다가는 이제 특무기관인 사무소를 개설해가지고 랴오청쯔라는 사람을 파견하는데 랴오청쯔도 사진이 있더라고요.
이 사람은 홍콩 주재 일본 영사관 공작원인 고이즈미 키요카즈라는 사람하고 협력해가지고 장개석의 이 그 핵심 정보를 일본에다 넘깁니다. 그런데 이 랴오청쯔는 원래 이 그 도쿄에서 태어나가지고 일본말을 막 너무나 잘하고 와세다 대학을 졸업해가지고 일본의 아주 핵심부의 친구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1949년 10월 1일 날 중화인민공화국 정부가 수립이 된 다음에 아무래도 이제 모택동이가 내가 이 돈 받고 장개석 정부 그 비밀 군사정부 팔아먹는 거를 이게 알려주면 골치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이 일에 실질적인 핵심 역할을 했던 이 간첩들을 전부 잡아 죽입니다. 파난옌이 제일 먼저 체포가 돼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 랴오청쯔 말고 이 사람이 가장 심각하고 핵심적인 간첩 짓을 했다. 랴오청쯔는 체포를 했는데 파난넨처럼 이렇게 최고 기밀은 안 다룬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안 죽였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파난넨이라는 사람의 상관은 랴오청쯔고 랴오청쯔의 윗선은 주울레고 이들의 공작을 총지휘한 건 모택동이고, 그러니까 모택동 입장에서 파난옌을 통해 가지고 자기가 이 일본하고 접촉을 해 가지고 이 장개석 정부를 몰락시키는 돈을 받고 거래를 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는 파난옌을 어쨌든 제거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었고, 모택동이라는 사람은 국가와 민족 이런 거는 아무 생각도 없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의 머릿속에 들은 건 뭐냐? 중국 인민 다 죽이더라도 내가 권력만 잡으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대약진 운동이라든지 문화대혁명을 통해 가지고 뭐 중국 인민 1억 명쯤 죽이는 건 눈도 깜빡 안 하는 그런 인간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모택동은 민족을 팔아먹고 이럴 따위는 아무 일도 아닌 것으로 아는 진짜 악마 아니겠어요? 히틀러가 유태인을 600만을 죽였나요? 이 사람은 대약진 운동하고 문화대혁명으로 자기네 인민 6천만 명을 죽였는데 나치하고 모택동을 비교를 하면 오히려 이게 더 악마 아니에요? 그러면 그 당시에 장개석 정부를 어떻게든지 도와가지고 공산화를 막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처구니 없이 이 중국이란 나라가 공산화되는 그 과정에서 보면 간첩들이 또 모택동만 간첩짓을 한 게 아니라 미국에도 어마어마한 간첩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이 엘조이스라는 그 간첩, 엘조이스만 그 알고 있는데 이런 유형의 간첩들이 그 미국 그 핵심 지도부 안에 우글우글 했다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럼 왜 그랬을까? 왜? 2차 세계대전이 벌어지니까 미국이 아니 저거 나치 독일하고 싸우려고 보니까 나치 독일이 저게 만만치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동맹을 맺어야 되는데 동맹을 맺으려고 보니까 스탈린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스탈린하고 동맹을 맺어요. 그래서 히틀러라는 악당을 물리치기 위해서 스탈린이라고 하는 아주 악마하고 손을 잡았다. 스탈린하고 이제 이 미국이 이 나치 독일하고 싸우기 위해서 동맹을 맺다 보니까 미국이 이제 골치 아픈 일이 벌어진 거예요. 아니 그 전까지만 해도 스탈린적 공산주의는 정말 나쁜 놈이야. 쟤네들하고 손잡으면 절대로 안 돼. 너희도 공산주의가 얼마나 나쁜 놈들인지 알아?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얘네들하고 동맹을 맺어가지고 나치하고 싸우려고 보니까 이 루스벨트 정부가 완전히 멘붕 상태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엉클 조 프로그램이라는 거를 시작을 합니다. 야, 알고 보니까 말이야, 이 스탈린이라는 사람이 그다지 나쁜 놈이 아니야. 이렇게 미국 정부가 돈을 들여가지고 공산당은 나쁘지 않다라는 것을 선전할 수밖에 없는 이상한 상황에 빠져버린 겁니다, 이게. 그래서 그걸 이제 엉클 조 프로그램이라고 그러는데, 그럼으로 인해서 이제 미국 내에서 공산주의에 대한 경각심이 완전히 무너져 버리면서 미국판 해변 정책이 펼쳐지기 시작한 거예요. 엘조이스 같은 간첩이 미 국무부의 고위층에 들어가가지고 미 국무부를 좌지우지하는 상황까지 만들어진 것이죠, 이게.
지금 그 공산당 간첩으로 밝혀진 게 LG유니스 한 사람뿐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이 해리 덱스터 화이트라고 하는 이 사람은 누구냐면 그 당시 미국 재무부의 이 재무 차관보를 했습니다. 재무 차관보면은 엄청나게 높은 사람인데 1937년에 중일전쟁이 벌어져 가지고 화폐를 발행하다 보니까 인플레가 발생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장개석이 1943년에 우리 인플레를 억제를 위해서 돈을 좀 재정 원조를 해달라. 그래서 미국 정부가 2억 달러를 원조해주기로 결정을 했는데 이 2억 달러를 원조해주기로 한 이 정책을 미 재무부에 이 침투해 있는 이 소련 간첩들이 대거 침투해가지고 바로 이 사람이었습니다. 소련 간첩이 재무차관보를 한 거예요. 그래서 장개석 정부에다가 재정 원조를 해주지 않아가지고 중국에서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해가지고 결국 장개석 정부가 인플레이션에 의해서 아주 골병이 들게 만드는 인간이 바로 해리 덱스터 화이트인데 IMF, 세계은행 이런 걸 만드는 주인공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1948년에 소련 간첩 혐의로 이제 체포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수사도 하기 전에 그 심장마비로 죽었어, 이 사람이. 처음에는 해리 덱스터 화이트가 소련 간첩인지 아닌지 몰랐는데 나중에 1993년인가에 미국 정부가 이 베노나 프로젝트를 공개를 하면서 그때 소련 간첩이었다라는 사실이 밝혀진 것입니다. 브레턴 우즈의 전투라고 하는 이 책을 쓴 사람이 벤 스틸과 화이트라는 벤 스틸이라는 사람인데 뭐라고 이 책에다 써놨냐면 해리 덱스터 화이트는 LG유니스보다 더 악질적인 간첩이었다 라고 이 책에서 폭로하고 있습니다. 오원 레티모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루스벨트 대통령이 누구한테 무슨 얘기를 하든지 이 사람이 중국 전문가니까 장개석의 그 고문으로 보내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장개석 고문으로 갔어요. 근데 원래 1930년대부터 공산 첩자였어요. 그래서 레티모어가 장개석 정부에 가가지고 미국 정부에다가 장개석 정부 내가 가서 고문하면서 보니까 이 장개석 군대 절대 도와주면 안 됩니다. 우리가 뭐 무기 주면은 이것들 전부 하루도 안 돼가지고 포장지도 안 뜯고 중국 공산당에 팔아먹지를 않나. 뭐 장개석 군대는 완전히 그냥 뭐 오합지졸 군대고 장개석은 부패가지고 이런 인간을 도와주면은 미국이 절대로 이거 성공할 수 없고 막 온갖 나쁜 얘기는 다 쓰고 내가 알고 보니까 막 중국 공산당 군대는 천사고 하는 모든 내용의 몸통이 바로 이 오원 레티모어였다. 일본이 패망한 다음에 1946년에 이제 중국 대륙에 패권을 놓고 국공내전이 다시 벌어졌습니다. 그때 이제 미국 정부가 이 국공내전을 중재를 한답시고 조지 마셜 장군을 중국으로 보냈어요. 그런데 조지 마셜 장군이 누구의 말을 어떻게 들었는지 휴전, 싸우지 마 너희들. 싸우지 못하도록 했는데 그동안 그 기간을 이용해 가지고 모택동은 전부 군대를 막 대대적으로 양성을 해 가지고 이 그래프를 보세요. 파란색이 장개석 군대입니다. 요게 모택동 군대예요. 아니 조지 마셜이라는 이 사람이 와가지고 야 장개석 너 뭐 싸우면 안 돼. 모택동 너희들 싸우면 안 돼. 너희들 휴전 화해를 했어요. 화해를 해놓고 모택동이가 뒤에서 열심히 그 일본으로부터 받은 돈 이런 걸 가지고 자기네 군대를 키우고 장개석 군대는 군대도 못 키우고 오히려 찌그러들게 만들어 가지고 이 군대가 점점 줄어들어요. 이렇게. 중립을 이용해 가지고 모택동은 열심히 군대를 키워가지고 결국 이래서 진 겁니다. 마샬 장군도 좀 이상한 사람 아닌가 그런데 이 사람이 간첩이었는지 아닌지는 아무도 몰라요. 이 근거가 없으니까. 그래서 미국 내에서 이 소련 간첩, 중국 간첩들이 공산당에서 일하는 세력들이 우리가 빨리 중국을 포기하는 게 미국이 사는 길이다라고 속삭여가지고 결국 미국 정부가 중국을 그냥 팽개친 게 오늘날 중국 공산화다. 미국 내 이 공산당 간첩들이 장개석은 무능하고 부패하고 모택동은 뭐 인민의 영웅이고 막 하는 오원 레티모어 식의 이런 모든 그 거짓말을
만들어낸 것이 지금 우리에게도 영향을 미쳐서 장개석 군대는 오합지졸이고 뭐 이런 얘기를 그냥 밥 먹듯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장개석 군대가 7년 동안 일본군하고 그렇게 어려운 과정에서도 싸운 거는 정말 장개석 군대 나름대로 제 역할을 한 거예요. 자기 세력 확대와 몰두하는 공산당 군대를 이 간첩들은 아주 훌륭한 군대로 선전을 하고, 모택동 정권은 유능하고 청렴하여 인민의 지지를 받고 있다. 심지어 사유재산을 부정하는 공산당을 농업개혁자라고 칭송을 하면서 우리가 빨리 중국에서 손을 떼가지고 중국을 공산하는 게 우리에게도 유리하다라고 속삭인 것이 공산당 간첩들 덕분이었다는 것입니다. 특히 그 오원 레티모어라는 사람이 중국과 한반도에서 미군을 철수시켜야 된다라고 막 적극적으로 그 철수를 주장하니까 이 소리를 듣고 뚜껑이 열린 사람이 누구냐면은 메카시 상원의원이었어요. 그래서 메카시가 야, 내가 말이야 지금 공산당을 위해서 일하는 놈들 명단 200몇 명을 내가 가지고 있는데 하고 발표를 한 게 이제 메카시 선풍이죠. 예. 그 당시에 이 메카시가 이야기한 200몇 명의 명단은 사실은 미국 CIA로부터 받은 건데, 미국 CIA의 책임자가 미국 의회에 나와서 지금 그 메카시 의원이 얘기한 거는 우리가 준 거 아니고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책임질 수 없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 그러냐 이게. 그 당시에 미국 CIA는 소련하고 그 미국 사이에 왔다 갔다 하는 이 비밀 전문들을 전부 도청 감청을 해가지고 비밀 분류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저놈들이 다 간첩인 게 맞다라고 얘기하면은 소련 입장에서 볼 때 우리 암호가 샜구나. 그래서 암호를 변경할 가능성이 있잖아요. 이걸 막기 위해서 CIA 책임자가 메카시 상원의원이 얘기한 거는 우리는 모르는 일이다. 그래서 이제 메카시는 완전히 마녀 사냥으로 몰려가지고 고생을 많이 하는데, 결국 나중에 1993년에 미국 정부가 베노나 프로젝트라는 걸 통해 가지고 미국과 소련을 오간 모든 비밀 전문에 나오는 이런 내용들을 암호 해독을 한 결과 3만 명의 미국 간첩이 미국 고위층에서 활약을 하고 있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문제는요, 간첩들은 암호명을 쓰는데 진보주의자라는 그 암호명을 쓴 게 누구다, 뭐 이렇게 특정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지목해낸 게 3만 명 중에 2,700명밖에 안 돼요. 나머지 2만 7천 명은 이 암호명이 누군지를 특정을 할 수가 없어가지고 결국 베노나 프로젝트에서도 그걸 밝히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 메카시 상원의원이 얘기한 270몇 명의 이 명단에 나오는 사람 중에 상당수가 실제 소련을 위해서 일한 간첩이었다는 사실이 1993년에 가서야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메카시의 오명은 이제 벗게 됐죠. 1949년 10월 1일 날 중공정부가 출범을 하니까 민주당 상원의원 존 케네디가 미국의 중국 정책에 가장 실패한 이유는 레티모어와 그의 동료인 존 페어뱅크의 책임이다. 저게 바로 중국 간첩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이 메가더도 소련 간첩들의 가장 큰 희생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 당시에 미국의 그 CIA에는 영국의 그 MI5, MI6 이 정보기관 책임자가 6.25 전쟁을 위해서 그 정보 교류를 위해서 미국 CIA에 파견이 돼서 왔었어요. 근데 여기에서 파견되어 나온 영국 첩보기관의 킴 필비라고 하는 이 사람이 소련 간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메가더 장군이 북진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뭐 내일 어디에다가 낙하산 부대를 투입을 해서 어느 쪽에 중공군은 뭐 어디로 갈 거고 어떻게 작전할 거고 하는 거를 이제 다 미국 합참에다 보고를 해요. 보고를 하면은 그 내용이 CIA에 통보돼서 이 내용은 영국에다가도 알려줘야 된다. 그래서 영국에다가 우리가 내일 이런 작전을 하는 거니까 너희들도 알고 있어 라고 알려주면 킴필비가 이걸 영국 정부에다가도 알려줬지만 이 내용을 전부 소련에다가 알려줘가지고 소련이 중국에다가 얘기해가지고 메가더가 작전만 하면은 다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메가더가 나중에 이걸 알았어요.
그래서 메가더가 해임이 된 것도 사실은 소련 간첩들의 공작이었다. 나중에 이 메가더가 해임된 다음에 마샬 장군도 좀 이상한 놈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할 정도로 미국 외교 역사에서 가장 큰 실책을 저지른 게 바로 조지 마샬의 국공합작을 통해 가지고 휴전시킨 거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지 멜론 상원의원 같은 경우는 중국 공산화와 남침은 얄타 회담 때 대통령 보좌관이 누구냐면은 그 당시 소련 간첩인 엘저 히스였거든요. 국무부 보좌관들이 고의적으로 저지른 일이었다. 다시 말씀드리면 중국 공산화, 그 다음에 6.25 남침 과정에서 메가더 장군이 북진 과정에서 했던 모든 작전이 통째로 다 소련에게 넘어갔다. 엔도 호마레가 쓴 모택동 인민의 배신자, 여기 보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파난옌이라든지 랴오청츠라든지 그 다음에 이 뭐 캉성이라든지 하는 사람들이 아주 뭐 어떤 방식으로 해서 어떻게 일본의 첩보기관에 그 접촉을 해가지고 정보를 서로 주고받았는지 이런 것들이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우리 국가, 우리 정부, 우리 국방부 안에 어떤 간첩이 어떻게 지금 와 있는지 우리는 이거를 감시하고 대응할 수 있는 소위 말하는 방첩 체계는 완전히 뭐 와야 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이 엔도 호마레라는 분이 쓴 이 모택동 인민의 배신자가, 이 인민의 배신자가 어떻게 진짜 자기 나라와 인민을 배신을 해서 자기가 권력을 잡기 위해서 중국이란 나라를 어떻게 말아먹었는지, 특히 간첩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무슨 짓을 벌였는지 하는 걸 우리가 공부를 하고,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정신 똑바로 차리고 결의를 다지지 않으면 이 나라가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런 백척간두의 그런 어떤 위기에 서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한국을 둘러싸고 좀 많은 그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고, 특히 이 중국에 맞서기 위한 미국의 정책이 결과적으로는 아마 미국은 중국을 전 세계의 이 공급망에서 제외시키고 자유민주 이념을 공유하는 이런 국가들로 재편하는 작업을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사실 우리에게는 지금의 이런 위기가 어떤 면에서는 위기이기도 하고 기회이기도 합니다. 문제는 지금 현재 대한민국을 장악하고 있는 정부가 대한민국을 위한 정부냐 아니냐라는 데서 정말로 확신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더 불안한 거 아니겠어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정말 정신을 바짝 차려서 공산당들이 어떤 수법으로 나라를 말아먹는지를 이런 책이라도 읽고 좀 자극을 받으셨으면 어떨까 싶어서 이 책에 대해서 상세히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것으로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